안녕하세요. 매일 재테크하는 남자 리치판다입니다. 5월 3일에는 국정과제 110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4가지는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이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집값이 오를지 아니면 떨어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향후 집값 전망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정목표 1번으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의 발표 자료이고요. 자, 보시면 뭔가 문재인 정부를 직격으로 겨냥한 듯한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상식적으로 뭔가 맞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잡겠다,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현 인수위의 가장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요와 관련돼 가지고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면서 요 4가지 과제를 구체화시키고 있는데요. 각 과제별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그게 시장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 같이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자료예요. 활동 쪽에 가시면 보도 자료가 있고 그 안에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가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걸 보셔도 되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가 첫 번째 위치에 있고요. 그 15개까지 주요 과제 중에서 요 2번, 약속 2번이 부동산 관련된 내용이에요. 저희는 요거부터 일단 먼저 심도 깊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실제로 아래 쭉 내려가시다 보면요. 여기 인수위 국정과제, 요게 110대 과제의 모든 세부적인 내역들이 다 담겨있는 그런 파일입니다.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요. 이렇게 PDF 파일이 나오고요. 이 안에 제가 미리 지금 확인을 하게끔 나와 있는 거고요. 요거를 하나씩 볼게요. 자, 보시면 7. 주택 공급 확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라고 이건 국토교통부 관련돼서 숙제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면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주택 공급 로드맵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정비사업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정상화시킬까요? 우선 로드맵 수립은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에서는 변화가 없고요. 다만 이게 그냥 주택 숫자만 공급하는데 급급했다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비난했었던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의 질과 관련된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층간소음 관련된 거 그리고 장수면 주택이라고 하는 건요. 리모델링이 용이하게끔 좀 해서 하나 주택을 만들었을 때 그게 오랜 기간 동안 유지보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주택을 뜻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요걸 주택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일반적인 주택바에 비해서 약 6% 이상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작 원가가 공급하는데 그 공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조합과 시공사 모두 선호하는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운영이 되고 있어서 용적률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는 것보다는 그 기준이가 너무 까다롭고 비싸기 때문에 하지 않았었던 곳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확대를 시켜가지고 고품질 주택 이건 입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살기에 좀 용이한 곳들을 좀 공급하겠다라고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규제나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부여해가지고 이렇게 좀 한다는 게 좀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고요.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이 요 인센티브를 노리고 더 이렇게 확대가 될지는 지켜봐야지 알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가슴 설레이는 내용들이 나와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용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도심 공급을 촉진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단축시키고요. 사전 청약 같은 것들을 확대해서 무주택자분들이 민간 사전 청약도 확대가 되면은 내가 당장은 집이 없어도 몇 년 뒤에는 내 집이 생기겠거니 해가지고 이제 주택 다급한 주택 매수 심리를 조금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도 다시 나왔어요. 공급 기반 구체적인 내용들은 뺐지만 어쨌거나 당초 목표와 동일하게 10만 호 이상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투자자라고 하면은 핵심을 짚어야 돼요. 진짜 요렇게 주택이 공급만 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언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 5년에는 이게 뭔가 실질적인 성과가 가시화되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성과는 다음 정권 때 영향을 줄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초기에 공급은 충분하다고 해서 공급을 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 때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공급을 폭탄과 같이 퍼붓는다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기간 내에는 공급이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집값이 상향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단 5년 뒤에 차기 정권, 이 공급 물량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로드맵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원하는 만큼 아웃풋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5년 뒤에는 집값이 안정화될 수도 혹은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정권 때는 쉽지 않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볼게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와, 이걸 보시면 진짜 주택 공급이 엄청나게 확대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와 관련된 부작용은 벌써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이런 것들 다 지금 여러 가지 종합 선물 세트처럼 조금 완화해주고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뭔가 가시화된 게 있나요? 없다 보니까 기존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조합들에서는 일단 대기해봐. 이 정책이 규제가 완화된다고 했으니까 기다렸다가 분양가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규제를 풀려가지고 우리가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는 방향, 그게 가시화됐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그러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라고 해서 지금 자연스럽게 어쨌거나 문재인 정권 말기에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리고 공급이 진행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기다려보면서 스테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쪽에서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 중에 하나가 공공재개발이거든요. 공공이 주도를 해서 사업지가 좀 떨어지는 곳에 개발을 진행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공공재개발 같은 곳으로 추진되고 있던 지역들조차도 굳이 공공재개발 뭐하러 해? 지금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면은 우리끼리 해서 우리끼리 이점을 다 먹자. 이제 이런 형태의 그 공공재개발 구역 내에서도 사람들 간에 마찰이 생기고 서로 이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일어나긴 일어날 거지만 이게 그 대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게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여전히 차단될 거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파급적인 뭔가 액션을 취하려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조기화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적으로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올라갈지언정 5년 뒤에는 정말로 예정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공급량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그래 기다리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지금 강한 추진력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보셨을 거예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 사례를 봤을 때 같은 인수위 내에서도 하루가 다르게 생각이 바뀌고 있었죠. 사실 방향성은 일관되는데 어떨 때는 중장기 계획이다. 어떨 때는 바로 추진할 거다. 이런 식으로 갈피를 못 잡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요. 아직 윤석열 정권이 지지층이 확보가 덜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야대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부담이냐면요. 윤석열 정권이 정권 교체했을 때 가장 주요하게 봤던 부분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잘못된 규제로 인해서 집값이 전국적으로 폭등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해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거고 지금 이렇게 내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땐 다음 정권 때는 집값 하락 효과가 있지만 지금 이거를 추진하면 추진할수록 집값이 단기적으로는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리스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관련된 부분 언급만 했을 뿐인데도 다 올랐죠. 지금 재건축 관련된 것도 기대감 때문에 다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썩빌이라고 불리는 조그만 낡은 빌라도조차도 재개발 관련된 그런 기대감에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 아직 정권이 출범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원하는 만큼 속 시원하게 한 번에 그래, 그 정도의 부작용은 감내하더라도 우리는 밀어붙일 거야 하고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느냐? 지금 사실 그게 퀘스천 마크예요. 이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제도들을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뚝심 있게 추진력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을지 그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요거 찔끔하다가 분양가 상한제 조금 풀다가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 좀 워워하고 또 요거 재건축 조금 풀다가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집값은 집값대로 올라가고 공급은 공급대로 안 되고 그런 이슈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임대차 시장 합리적 정상화라고 하는데 임대차 3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 지난 이제 장관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사실 이거는 임대차 3법은 나와선 되지 않았던 법이다. 아니면 개선을 하되 거의 폐지에 가깝게 개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매우 수위 높은 강경책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정책에 나왔을 때는 이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주택 매매 가격과 관련된 불안정 현상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22년 8월부터는 전세 시장도 불안해질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현 정권에서 그동안 막 얽혀있는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말로 난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임대차 시장 합리적 정상화에 임대차 보호법 외에도 등록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사실 보면은 이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도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인데 돌파구를 요 등록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요. 임대사업자 물건을 등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전세에는 안정화가 될 수밖에 없죠. 혜택이 파격적이기 때문에 8년에서 10년 동안에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안정화에는 기여하는 바가 클 수 있는데요. 반면에 이 부분이 매매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원래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양도세 중과 완화와 맞물려 가지고 시장에 물건을 매도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물건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집값이 좀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분양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기대감 심리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런 뭐 빌라라든지 낡은 노후된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멸실이 되면서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걸로 묶이거나 전매가 금지돼 버리기 때문에 시장에는 거래 가능한 물건들이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물량은 줄어들 거예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민간 임대까지도 활성화된다라고 했으면은 원래 팔려고 했던 양도세 완화를 받고 팔려고 했던 다주택자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 팔지 말고 민간 임대로 등록시켜서 그냥 오랫동안 끌고 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에는 결국에는 요 주택의 매물이 잠겨지고 요게 부족해질 거예요. 실제로 등록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이 임차인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가 불가능한 물건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 말이 결국에는 전세에는 늘어날 수 있지만 매매 물건이 줄어들면서 매매 가격을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민간 등록 임대주택은 5구제곱미터 이하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곳에 해당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매물이 부족하게 될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는 84제곱미터가 주도해가지고 가격을 치고 나갔던 날이라고 하면 이제는 다시 5구제곱미터가 등록임대주택 사업으로 대거 편입되게 되면은 반대로 5구의 물량이 많이 감소해서 5구가 상승세가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일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8번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고 이건 기재부의 숙제입니다. 자, 보시면요. 결국에는 기재부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제 조세 원리에 맞게끔 뭔가 정상화를 시키겠다.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를 개편을 해서 뭔가 좀 종부세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형태고요. 중장기적으로 이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고요. 재산세는 지방세로 성격이 서로 상이에요. 자, 재산세라고 하는 건 해당 지자체가 세금을 걸어들여서 그 지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세금이고 종부세는 나라 차원에서 사오는 국세죠. 근데 이 종부세라고 재산세라고 했을 때 이게 뭐 합치는 게 어쨌거나 납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형태니까 별 차이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지자체 입장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주택 관련된 세금을 엄청나게 냈어요.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형태로. 근데 그 중에서 종부세다 보니까 대다수 많은 금액들이 조금 주거 환경이 열악한 그 지방 도시에 공급이 됐던 겁니다. 분배가 됐던 거예요. 약간 지역 균등 발전을 이용해서 좀 종부세의 금액이 활용됐던 부분인데 이거를 만약에 비율 그런 거 변화 없이 실제로 그냥 종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이게 엄청난 파장에 미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재산으로 걷어들인 세금은 강남 주민들을, 강남 구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지자체에 있는 곳들은 이 종부세의 의존도가 높았는데 그 종부세가 사라지는 이상 지역 발전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개편을 한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름만 통합을 시키는 거고 세금을 조금 감면시켜주는 형태로 될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종부세를 분배받았던 그 세율대로 각 지자체한테 지원하는 금액은 여전히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안 그러면은 너무 서울, 특히 강남 3구에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가뜩이나 잘 사고 생활 인프라 다 갖춰져 있는데 그 세금, 막대한 세금이 다 강남구를 위해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양도소득세 개편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기간을 넉넉하게 주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원하는 만큼의 다주택자의 물건이 시장에 나오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다주택자들이 워낙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일단은 불확실성을 가미한 겁니다. 일단은 1년이야. 그러니까 1년 안에 팔아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팔겠죠. 근데 팔고 나서 내년이 됐을 때 근데 워낙에 이제 출범한 다음에 종부세 납부일 기준인 6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팔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시기적으로 뭐 전세가 껴있다거나 여러 가지 여건상 매도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아마도 내년 5월 달쯤에는 다시 한번 이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라는 거 갖고 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생각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의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다주택자는 어떤 존재였죠? 적폐 세력, 투기꾼,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책의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은 다주택자의 역할을 인정을 하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민간 임대를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파트너십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주택자도 양도세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자라고 지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뭐 20%, 30% 이런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이 낮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내년에도 이런 거와 맥락을 같이 해서 유예 기간을 연장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민 주거비 관련된 거는 이제 세금적인 거 빼주겠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취득세 부분이에요.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명칭은 감면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발의했던 정책 그 입법한 안에 따르면요. 수도권은 6억 그리고 그 기타는
5억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될지 안 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아니면 조금 1.1% 단일 세율로 조금 저렴하게 좀 공급하거나 뭐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건데, 아니 취득세 관련된 거를 다주택자 중과도 완화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야 생애 최초 취득세는 무주택이신 분들 이번 기회에 집을 사세요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면은,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라는 부분은 다주택자 여러분도 주택을 사시려면 더 사셔도 됩니다라는 시장의 그런 영향으로 느껴지기에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2.4%를 내야 되거든요. 예, 이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겠지만 그 정도 내야 된다라고 봤을 때 5억짜리 집을 사면요, 세금만, 취득하는 세금만 6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들어간 이후부터는 다주택자들이 고가주택들의 매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거예요. 대부분이 포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틈새 시장으로 퍼져나간 것이 공시지가 1억 이하, 취득세 1.1%만 내도 되는 물건들로 시장의 모든 자금이 동원돼서 전국이 부의장이 돼버렸던 거예요. 아니면 뭐였죠? 오피스텔, 아파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생활용 숙박시설, 이런 형태로 아파트 주거가 늘어나지 않은, 주택수가 늘어나지 않는 형태의 투자가 이어졌던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주택자한테 주택을 요걸로 양도세 팔 수 있는 게 있지만 요걸로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다주택자예요.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 개편을 통해 가지고 한시적 유예를 통해서 내 집을 팔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익을 실현하고 다주택자 중과에서 빠졌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어요. 그럼 그 이익 실현한 돈으로 여러분은 뭘 하실 거예요? 맛있는 거 사 먹고 외제차 뽑고 뭐 이런 거 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양도 차익이 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도 돈이 많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지금 주식을 살까요? 아니면 코인을 할까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10만 전자까지 갔다가 지금 6만 전자로 됐잖아요. 거기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정말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너무 쫓깁니다. 무엇보다도 이분들은 부동산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실현한 그 다주택자분입니다.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정책적으로 지금 다주택자 중과 취득세 완화를 해주겠다고 하고 있는 마당에서 이분들 입장에서 와, 나 돈도 생겼는데 추가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투자의 기회까지 열리네.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여기서 판 돈을 여기로 다시 사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보다는요, 오히려 더 이런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사게끔 하는 취득세 감면뿐만 아니라, 이게 현실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적용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현실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까지도 추가적인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될 겁니다. 집값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자, 다음은 9번,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 금융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금융위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금융위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정부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고 지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글로벌 금융 시장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독자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완벽하게 한순간에 다 해결될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감안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정부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요.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형성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걸 보시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한테는 LTV를 완화해 주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원래는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60%, 조정 대상 지역은 70%로 차등되어 있던 부분을 80%로 최대 상한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또 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분들이신데다가 대부분들 젊은 층일 거예요. 신혼부부라든지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전세 살다가 이제 매수를 마음먹은 분들도 계시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근로소득이, 뭐 대기업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근로소득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산이 부족하다는, 우리 현재 연봉이 좀 적다라는 이유 때문에 주택을 사는 거에 있어서 좀 제약이 많이 따랐죠. 그래서 뭐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를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70%까지 원래 나왔으니까, 아니면 조정 지역 같은 경우도 뭐 매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 서울 쪽은 엄두를 못 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서울이 좋다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서울을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선택 옵션이 부어진 겁니다. 이거 무조건 가서 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허용이 될 거니까 감당할 수 있고 사실 자신 있으면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라는 거거든요. 요 부분이 포인트인데, 이렇게 풀리게 되면은 무주택자이신 분들, 생애 최초부터 이런 분들도 처음부터 좀 좋은 주택, 아까 말씀드렸던 취득세를 깎아주거나 안 낼 수 있는 거랑 같이 맞물리면 처음 살 때부터 소위 말하는 영끌해가지고 제일 좋은 주택을 본인이 살 수 있는 것 중에 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죠. 단 여기서 이제 변화는 DSR 관련된 부분을 현재까지로는 이제 완화를 좀 덜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 맞벌이 같이 지속적으로 자산이 증가할 거라고 하면은 그거를 좀 감안해서 DSR을 좀 일부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외에는 단일화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갈아타기 수요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이겠죠. 우리가 여기는 지금 명시가 안 돼 있는데 15억 초과주택 같은 경우에 대출이 아예 안 나오고 있었는데, 인수위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때는 그거를 아예 다 전면 무효화시키는 대출이 너무 증가할 수 있으니까 부담스러워서 뭐 기준을 상향해서 18억 내지 20억 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LTV 관련돼가지고 무관하게, 지연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담대를 받아서 이제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1주택자 상급지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갈아타고 싶어도 내가 갖고 있는 대출 갚고 다른 거는 15억 초과돼가지고 대출을 못 갚기 때문에 동일한 비슷한 레벨로도 이전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의 포인트도 또 뭐냐? 서울과 수도권과 같이 상급지,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사람들의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거다.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서울 수도권과 관련된 영향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 또 한 번의 심각한 이슈가 발생을 하죠. 다주택자도 LTV를 규제 지역에 0%였던 거를 40에서 30%로 완화해주겠다. 다주택자한테도 심지어는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 같은 형태로 했을 때는 이런 대출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전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다고 하지만, 이제 월세를 낀 투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다주택자라고 하면은 요게 완화된 거를 틈을 봐서 이거를 40%에 30%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서 투자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계속 나와 있는 것들이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주택을 원하면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주택자 너는 안 돼, 이게 아니고 모두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마지막 10번,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인데 이건 국토부 숙제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과제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그 공약과도 같이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집을 굳이 살 필요 없다. 내가 역세권 인근에다가 정말로 양질의 국평 기준까지 큰 평수를 중산층까지도 거주할 수 있게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다고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은 보면은 집을 자연스럽게 매매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하는 형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게 공급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적게 공급되는 부분은 저소득층과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좀 주거 환경을 보장해주는 형태로, 약간 이런 형태로 지금 제공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을 통해 가지고 뭔가 엄청난 공급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좀 사회적으로 배려받으실 분들이 하는 거고, 그 배려받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을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혁신적으로 좀 좋은 주택을 살 수 있게끔 제대로 배려해 주겠다.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주거급여 확대입니다. 그러면 청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지금 집을 사고 싶어도 이제 뭐 대학생이라든지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아놓은 돈이 없기 때문에 주택을 못 사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누가 보호해주나요? 우리는 주거 취약계층이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급여라는 제도를 확대해서 중위소득 50% 대상으로까지 늘려준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말은 뭐냐면요. 원래 공공임대라고 했을 때 지금도 있을 때 숫자 늘리기로 급급하다 보니까 역세권이 아니라 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오래된 연식의 아주 초소형 이런 데 같은 것들이 많아서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공실로 장기화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거급여 확대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주거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실제로 알아가지고 여기가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여기 좀 낙후됐지만 그래도 싸니까 들어와서 사세요. 이런 형태로 공공이 호객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너희들이 원하는 집을 너희들이 사. 너희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월세를 내는 거나 전세를 내는 거를 우리가 좀 지원해 줄게.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낡은 공공임대에 살았던 그런 청년들이나 아니면 뭐 반지하 아니면 원룸 고시원 이런 데 살았던 친구들이 이 주거급여 확대와 맞물려 가지고 그럼 나도 이제 오피스텔 같은 데서 좀 살아볼까? 라는 형태로 해서 조금 더 나은 민간이 공급하는 주거 환경 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수요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는 또 투자적으로 좀 포인트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좀 보존을 해주겠다,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공공임대주택을 50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는 숫자상으로는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규모는 많지 않은 규모고요. 결국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이기 때문에 각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주택을 매수하는 거와 관련된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 가지 앞으로 지금 불확실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할 앞으로의 5년간의 부동산의 방향성은 나왔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적절한 타이밍에 투자와 실수요 매수를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이 나오거나 새로운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투자에 임할 수 있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